아이들이 고학력 그냥 유기체가 돼버릴까봐. 아, 애들 좀 그만 좀 그 문제집 풀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실제 신입으로 교사가 된 선생님조차도 진짜 막 아니면 속이 터지고 머리가 터질 지경이랍니다. 답답하고 한심해서.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시간이 뭐 엄청 후딱 지나가고 있네요. 이 방송이 아마 될 때쯤 되면은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라나? 네. 요번에 대통령 선거가 국내적으로도 뭐 물론이겠지만 뭐 외신에서도 참 역대급이다. 네. 초유의 뭐 이런 말들이 계속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그런 대통령 선거였는데 어떻게 끝났을런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도 뭐 말은 더럽게 많은데 여러 부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와 관련돼 있는 건데 예산 중에 2020년, 2021년 올해까지는 뭐가 됐던 간에 이제 질병,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뭐 질병에 관련된 방역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지만 이것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부 예산이었습니다. 예, 교육 예산이었어요. 지금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를 28년 후에 저희 아이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는 저희 언니도 졸업했고요. 저희 남동생도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도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에 지금 4명의 동창생이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학교가 뭐 완벽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사진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 그 위치는 그대로 있어요. 위치는 그대로 있는데 뭐 리모델링을 좀 했는지 뭐 증축을 했는지 뭐 새로운 건물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학교에 모래가 있고 뭐 이렇게 구름 사다리도 있고 철봉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가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학교도 외부인이 마음대로 막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인조 잔디가 깔리고 이렇게 트랙이 생기고 뭐 이런 변화들 그리고 뭐 저희 지인들 중에 이제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뭐 여러 학교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때 있었던 화장실 청소 이제는 화장실 청소를 아이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인 시스템의 변화. 우리 때는 뭐 별건 아니지만 선풍기도 없이 70명이 이렇게 부채질해 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같은 공간 안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더우면 에어컨을 틀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외부적인 교육적 환경은 정말 제가 봐도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그건데 초등학교 얘기는 사실은 너무 저도 이제 저희 아이도 초등학생일 때가 너무 오래전이라서 기억을 잘 못하는데 대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제가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때는 수강 신청을 서류로 했는데 이제 수강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보고서를 이 레포트 용지가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디지털 환경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 우리 때는 그거를 다 이렇게 손글씨로 썼는데 요즘 아이들은 자판으로 쓴다는 뭐 이런 거 정도 외에는 달라진 게 단 1도 없는 거예요. 아직도 교수님은 혼자서 떠들고 애들은 이제 노트 필기 대신에 이제 노트북을 앞에 놓고 이 자판을 두드리는 거. 그 다음에 땡땡이 놀다가 시험 기간 앞둬서 뭐 교수님이 뭐 요거를 위주로 공부를 해라. 그럼 그것만 딸딸 외우고 그 다음에 시험과 동시에 화장실 가서 쉬 한 번 하면은 뭘 배웠는지 새까맣게 까먹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뒷단에는 출석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포트 내라는 것도 다 내고, 시험도 앵간히 채우고, 그랬는데 뭐 한 B 정도 나오면 내가 왜 B를 받았냐. 저게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28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하고 저희 아이가 딱 28년 차이가 나는데, 물론 외관적으로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네. 근데 이 시스템,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의 연령대가 지금의 교수님들의 연령대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때 당시에 교수님들은 이미 이제 그 일선에서 은퇴하시는 연령이 되셨던 분들이니까,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제 나이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아랫 연도를 가지신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력을 보면.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 이제 3월에 방송은 첫 주에 방송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3월이 시작됐고, 뭐 요번에 역대급 최악의 대통령 선거라고는 하지만 뭐가 됐던 간에 뭔가를 바꿔보겠다라는 수많은 공약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가 됐던 간에 대한민국이 GDP로 봤을 때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적 성과를 이뤘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뭐 그만큼 뭐 영향력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K-팝, 뭐 K-컬처, 그래서 K-드라마, 뭐 아니면 K-무비, 뭐 이런 거에서 좀 예술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떤 영향력이 좀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요. 자,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그 석학들의, 이거는 국내외를 다 막론하고, 이제 4차 혁명 시대의 인재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외국 석학분들은 통역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정말 들어본 적이 몇 개 없어요. 다 자막으로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것들을 받아서 이제 한국의 교수님들이 이제 인용을 해서 강의를 해주시는 부분들은 뭐 거의 제가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거예요. 이대로의 인재로는 절대로 우리는 10위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다. 이대로의 인재로는 대한민국의 야 삼성이 망하면 망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과 지배력이 있는 글로벌 거의 대부분 인정하는 유일의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조차도 밀린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뭐가? 인재가. 이런 화두가요. 거의 모든 분야의 교수님들이 다 하고 계십니다. 뭐 분야는 다 달라요. 뭐 사회학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심리학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또 다른 어떤 뭐 다양한 분야에서 공학 쪽 다 계시고, 그다음에 예술 쪽, 아니 분야는 다 다른데 화두는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고요. 뭐 내신 이런 거 없이 학력고사 점수로만 340점 만점에 체력장 20점, 그리고 320점 열개기 찍는 거, 객관식. 그거였던 시대에는 사실은 저희는 뭐 이제 정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넘어갈 때 내가 어느 학교를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거 맞았었고요. 그 좋은 인재들 덕에 한 30년 잘 성장해 왔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4차 혁명. 4차 혁명 하면 모든 사람들이 4차 혁명은 뭔지 몰라도 AI, 인공지능은 다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뭐 세계에서 뭐 2030년이면 사라질 직업, 2050년이 돼도 끝까지 버틸 직업,
뭐 이런 직업군들도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제가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들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항상 얘기하는 공교육 정상화. 예. 저는 제 세대가 낀 세대라고 하잖아요. 저희 윗세대, 전쟁을 치르신 세대부터 지금 현재 저희 아이 이 세대까지, 그 밑에 세대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데, 절대로 개혁될 수 없는 분야가 교육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 이유는 2년 동안 그 막 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뭐 미친 듯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 중에 이제 부동산 인플레가 아주 뭐 우리 지금 뭐 기존 이 생활 물가라고 하는 거 무슨 3% 4% 뭐 미국 같은 경우는 7%뭐 이 정도 나와도 막 깍깍거리는데, 이 부동산 인플레는 거의 100%입니다. 100%. 네. 2년 동안 100%의 물가 상승이 있었던 유일무이라는 게 부동산인데, 이제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해볼까 말까 뭐 이러고 있는데도 아직 변함없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어디냐? 아직도 그 강남의 파라군, 예전의 파라군, 지금은 대치동 학원가. 얘네들은요, 재건축이 아직 안 돼갖고 집은 정말 저런 뭐 폐나 같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 하는데 막 2, 30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걔네들은 내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게 뭐 이제 교통의 인접성,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이나 어떤 그런 부분, 일자리에 대한 인접성인데, 일자리에 대한 인접성은 뭐 어떻게든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 학교 레벨과 그 다음에 이 학원, 이 학교 레벨은 대학교하고 이제 고등학교의 레벨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불패야, 불패. 절대로 실패가 없는. 근데 앞으로도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요번에 수능을 치르고 작년에 수능을 치른, 이제 제가 부모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5년 전에 보였던 그 부모들의 교육 방침을 굉장히 비판하고, 나는 우리 아이는 저렇게 안 키울 거야.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굉장히 뭐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신세대적인 마인드를 가졌다고 생각했던 부분의 부모들이 자기의 이게 수능 치르고 입학시키는 과정은 똑같아. 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몫이 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폭력을 쓰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그 폭력을 굉장히 혐오하고 증오하면서도 배우는 게 폭력밖에 없다라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 교육 방법은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에 그 입시 치를 때쯤 되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뭐 그 원인이야, 뭐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거, 그 다음에 국민 정서도 있어요. 국민 정서, 그 다음에 국민적 가치, 국민적 가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뭐 변화의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되려면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요즘에 정말 이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악마자들, 거기 나온 대사 중에 너무 명대사가 많아서 내가 여기서 다 읽다 보면 강의 때를 쳐야 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윗대가리들은 나쁜 방식은 해도 낯선 방식은 절대 안 한다는 그 허길표 대장님의, 기수대 대장님의 명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4차 혁명 시대에, 자, 우리는 여태까지 인간끼리만 사실은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인서울하고 지방대, 뭐 남녀 뭐 이런 거 있었고,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뭐 이런 거 갖고 굉장히 많이 사실은 이 안에서 자기의 삶을 조금이라도 영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 또 이제 실제로 뭐 스카이 나와서 명문대 나와서 뭐 사법고시 해서 뭐 높은 지위를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 그냥 고등학교 정도 나와서 기술 배워서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마련했는데 어디다가 집을 샀는데 어디다가 땅을 샀는데 거기가 개발이 돼서 막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들까지 격변의 시대를 거쳤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누구랑 경쟁을 했어요?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스마트하고 조금 더 지적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정보를 취득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인재가 됐었고 그 인재들이 자기의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서 많은 부를 축적해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뭐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 물려받은 부, 대물림된 부. 우리는 기승전 가문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몇 명 이제 개천에서 용도 났지만 결국 기승전, 기승전 가문이에요. 요번에 뭐가 됐던,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팔칵 뒤집게 했던 그 조국 사건, 사실 다른 것보다도 기승전 가문의 되물림이 어떻게 되어서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실체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냥 뭐 막연하게 뭐 그러지 않겠어?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그러지 않겠어와 실제 그런 걸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뭐 이건 차원이 다른 충격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것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뭐 공교육 정상화요. 제 기억에, 아니면 제가 들은 전언에 의하면 그 당시 저희 때는 이제 학원은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실제로 정말 그 학력고사 뭐 만점자도 있었고요. 정말 머리가 뭐 그런 쪽으로 발달된 공부머리. 이거는 공부머리라기보다는 이해머리 30%에 암기머리 70%. 거기 플러스 성실함. 요거를 가진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인재라는 타이틀을 달았죠. 근데 그때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해. 그러면 그 다음 시대 인재는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들끼리만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부를 잘해서 뭐 성공과 부를 얻은 사람도 있지만, 뭐 시대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가난한 사람도 뭔가 자기가 가진 기술과 노하우 아니면 재능 이런 거를 근간으로 해서 작은 부를 크게 이렇게 잘 재테크를 해서 부를 축적하신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이제 끝내고 저성장, 아니면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는 성장 시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30년 사이에 우리 입에 아주 너무너무 달달하게 붙은 게 뭐야? 글로벌이라는 말이에요. 글로벌. 그러니까 인재도요, 이제는 한국 사람끼리는 글로벌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인재, 우리나라에 나가서 활동하는 인재, 뭐 각종 인재들이 뭐 서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넘나들면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뭐 특허권 분쟁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뉴스에서, 이게 외신 뉴스가 많이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조금 규제나 뭐 어떤 그 법의 잣대가 좀 느슨했다면, 이제 하도 그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니까 서로 인재를 빼가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뭐 자본주의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런 부분이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런데 그런 시대를 넘어서 또 하나가 이제는 뭐냐면, 한국 사람끼리 경쟁하는 것도 플러스 이제 글로벌 인재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는 뭐예요?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직업군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뭐 대선 앞두고 뭐 취업률, 뭐 실업률, 뭐 통계 뭐 엄청 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22년 만에 뭐 최고의 실업률을 했대느니 만대느니. 그거 그 안에 이렇게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은 다 뭐 노령 연령에 쪼개기 시간에 최저임금에 한 달, 석 달, 길면 6개월, 비정규직이 문제가 아니라 뭐 이런 계약직의 비율이 40%, 50%가 늘어났는데 대선용으로 뭐 그렇게 발표를 했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2022년을 살면서 제가 왜 다른 부분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사는 제 입장에서도 아 이건 안 돼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최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제가 그 이후로는 체크하지 않았습니다만 무슨 영재교육원이라고 해갖고 초등학생 아이들을 뭐 따로 이렇게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그 영재교육원이라는 데를 들어간 애들도 뭐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 부모교육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영재교육원에서 지도를 한다는 교수님 예. 그분들은 초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니시더라고요. 예. 교수님들이래. 예.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초등학생이 이제 보통 한 3학년, 4학년까지부터 이제 영재교육이라고 해서 한 유치원 7살 때부터 이제 거길 다니는데 주로 보면 우리 시대에 했던 선행학습 아니면 기존에 다 나와 있는 걸 딸딸딸딸딸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잘 구현해내는 정도의 수준의 아이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영재 뭐 교육원에 뭐 이렇게 추천 좀 해달라고 그냥 반에서 시험 성적 뭐 올백이나 뭐 하나 두 개 틀리는 애들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나는 거기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마침 우연히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교수님을 제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 교수님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영재라는 게 다른 애들보다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산수 풀고 앉았는데 초등학교 4, 5학년 요즘엔 산수라고 안 하더라고요. 수학을 푸는 아이를 영재라고 데려다 놨는데 사실 영재의 개념이라는 건 선행학습을 잘해서거나 시험 점수가 높아서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걔네들은 그냥 애들이에요. 1학년짜리 애가 어떤 사회성이나 인성이나 관계성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너무나 그쪽으로만 이 두뇌를 발달시키다 보니까 그쪽에 다른 아이들보다 좀 빨리 그냥 성장이 된 애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뭘 하겠냐는 거예요. 일단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지자체별로 서로 뭐 영재 교육원 만들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이제 선진 교육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막 불티나게 이제 굉장히 많이 그리고 또 뭐 우리 애 영재 교육은 들어갔잖아 이러면 또 좋겠다 야 너네 되게 잘하나 보다 뭐 이래요. 근데 웃긴 건 그런 애들이 크면요 고등학생이 되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똑같아진다는 거.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가면 더 똑같아지고 그럼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게 이제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인재다 영재다 뭐라고 이렇게 지칭됐던 아이들의 특성은 한 70%의 타고난 재능 그게 이제 공부 재능이라고 하는데 공부 재능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이해력 지능 한 50, 아니 30? 예. 그 다음에 암기 지능 플러스 그다음에 성실성 플러스 통실성 요런 아이들이 지금껏 인재라고 불리워졌던 거예요. 그걸 지칭해서 이제 모방형 인재라고 하더라고요. 모방형 인재. 그러니까 남이 뭐 외국에서 뭐 외국 유수의 뭐 하버드대 학자들이니 뭐니 이렇게 만들어 오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갖다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딸딸딸딸 외워서 그거를 잘 수행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수학 뭐 올림피아드 이런 거 국제 대회를 나가면 뭐 초등학교 애들은 거의 뭐 천재라면서요. 근데 중학교는 쏘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하위로 내려간다고 하는 이유가
그건 인재라고. 예, 그리고 그런 인재들이 지금껏 하여튼 잘해왔어요. 왜냐면 그거는 개발 단계에서의 폭발 성장에는 굉장히 스피디해야 되고, 그쵸? 예, 그 다음에 뭔가 궁리하고 뭐 이런 거가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잘했는데, 우리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네들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어떤 인재가 필요하다? 창조적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조적 인재. 근데 창조적 인재가요, 2000 몇 년도예요, 그게? 2012년도가 되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갑자기 중간에 탄핵을 당하셔가지고. 그 박근혜 정부 시대 창조 경제 때 맨 처음에 창조라는 말이 나왔고요. 지금도 창조 그러면 사람들이 왜? 창조가 뭘까? 예, 뭔가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창조가 뭘 것 같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 저희 이제 학교에서나 제가 실제로 이제 접한 학생들한테 이제 코칭이나 뭐 대화나 뭘 하다 보면은 본인이 되게 창조적이고 창의적이래요. 내가 봐서는 도대체 뭘 보고 자기가 창조적이고 창의적이라고 하는지 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너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를 답을 듣기 위해서 이제 다각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냥 남들이 다른 걸 하면은 자기가 창조적이고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을 하나를 끓이는데 이렇게 라면을 이렇게 끓일 때 보면 뒤에 레시피가 나와 있잖아요. 그 레시피대로 안 끓이고 자기 식대로 육수 안 쓰고 뭐 자기가 만든 식의 육수에 자기가 만든 방식의 라면을 끓여놓고 그게 창조하고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는 합니다. 뭐냐면 그건 실험 과정인 거예요. 인재 단계가 아니라 어떤 사고의 틀을 여기서 끓이려니까 그대로 그냥 끓일래 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뭔가 내 거를 만들면 굉장히 좋은 그런 사고의 틀이기는 해요. 근데 이미 대학교 이상이 된 아이가 아직도 그 과정을 지금 놓고 있으면서 자기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이라고 말하는 건 창조와 창의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아이들의 특징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기존의 질서에 그냥 반항심만 갖는, 근데 자기의 반항심이나 어떤 반사회적 행태를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창의적이다, 창조적이다 라고 포장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냐면 창의고 창조고 그 근간은요, 기본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 개념. 우리가 공식을 딸딸 외우기 전에 수학에서 예를 들면 저희 때는 피타고라스 뭐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수학책에는 피타고라스가 없나 보더라고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걸 배우기 전에 그 피타고라스가 뭔데? 미적분, 미분, 적분 뭔데? 함수가 뭔데? 방정식이 뭔데? 인수분해가 뭔데를 알고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던 인수분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도요 보니까 제 주변에는 이제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교육에서 좀 더 확장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많이 퍼져 있어서, 근데 제가 들은 전언에 의하면 지금도 엄마들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요, 초등학교 1학년 문제집을 이만큼 사온대요. 네, 그리고 무슨 뭐 있잖아요, 칼라펜 뭐 이런 거 해가면서 7살 때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수학 문제 풀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 학교 다닐 때 보아왔던 지금 한 15년도 넘은 그 행태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알아요. 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저보다 더 잘합니다. 그건 아는 거고요. 그거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그거는 그거고, 현실적으로 우리 애가 그 방식을 따르다가는 뒤처진다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 애는 어때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학원으로 돌리고 돈 좀 있는 집들은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라는 말이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라는 말이 나온 게 한 10년, 15년 정도 된 건데 그 패나 그 전말이 또 보여줬던 게 한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가요? 몇 년 전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거기서 그 김주영 선생이 했던 그런 방식들이 쪽집게 과외 선생이라고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공부한 것 플러스 뭔가 그 성과를 빠르게 날 수 있는 뭐 그런 분야. 그러니까 흔한 말로 요번에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그 여자 그 피겨의 그 탑인 친구 그 친구가 그 약물로 이렇게 판정이 났는데도 뭐 하여튼 했다가 뭐 메달은 따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또 허용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노력과 모든 기술이나 모든 노력이나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요 큰 변별력이 없어. 다 잘해, 다 잘해.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됐던 간에 성과가 뭐 슛 프로그램 뭐 프리 이렇게 해갖고 뭐 합쳐서 그러면 한 7분 7분 이내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실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력 플러스 그쵸 내가 실수도 하면 안 되고 그쵸? 앞 친구가 너무 성적을 뛰어나게 잘해서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멘탈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성과가 나오는 건데 그래 기능적인 부분, 지능적인 부분, 재능적인 부분, 노력적인 부분, 훈련적인 부분은 어느 누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단계로 가서 탑을 찍기 위해서는 그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쪽집게 과외 같이 뭘 하는 거예요? 약물을 사용해서 그 약물을 사용하면은 순간적인 뭐 파워도 나오고 지구력도 생기고 사실 이게 다 능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훈련 과정에서 뭐 이런 그 체형 관리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 아닌데 굉장히 고난이도의 체력 소모가 많은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작, 그쵸? 위조 이런 애들이 끼어들지 않으면 사실은 성공적인 인재로 갈 수가 없다라는 불안 심리가 지금의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막 수능을 치른 지금의 아이들이 부모가 되면 달라질까요? 아니요. 그 친구들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본 과정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요번에 이제 수능 들어간 친구까지 그 집에 이제 가끔 놀러 가면요. 문제집이 이게 출판사가 다를 뿐이에요. 예. 뭐 초등학교 2학년 수학 문제집만 막 5권, 6권.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문제를 풀어서 문제 유형을 학습하게 한 후에 어떤 시험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스피디하게 풀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물 사육 훈련하듯이. 예. 그러니까 이건 공부가 아니죠. 그러니 인재라고 이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 바뀌었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4차 혁명 시대에 AI랑 경쟁을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AI 인플루언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걔가 생각보다 굉장히 활동을 잘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AI 인플루언서가 주로 뭘 하나 봤더니 뭐 모델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다양한 뭐 리포트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진행도 하고 생각이 다 안 나. 예.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그 사라질 직업군 2030년이면 사라질 직업군에도 앵커가 있고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배우도 있어요. 배우도 있고요. 가수도 있습니다. 가수.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변호사. 예.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의사도 있었고 그런 것들 플러스 알파가 더 많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또 다른 이제 그 채널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방탄소년단 BTS를 이은 4세대
뭐 그게 4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뭐 4세대, 뭐 글로벌, 케이팝, 인재는 과연 누가 그 자리에 갈 것인가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걔네들은 뭐 첫 음원도 우리나라 시간에 맞춰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뭐 글로벌 주로 이제 미국 시장을 얘기하겠죠. 뭐 그 시장에 맞춰서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도 정서적으로 우리나라 정서보다는 그네들이 더 환호할 수 있는 정서적 스토리의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레임에서는 그게 뭐냐면 방탄소년단이 해서 그 자리에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대로. 방탄소년단이 뭐였더라? 다이너마이트까지가 아마 그 한국말로 된 가사였을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가 저희가 아니야 내가 인정하는 K-팝의 한 패러다임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K-팝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은 뭐냐? 같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세대 뭐 4세대 뭐 K-팝 스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 글로벌하게 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방법도 글로벌하게 한다. 그러니까 소통하는 방법이 글로벌하게 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차별화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방탄소년단이 했던 그 소통 방식, 팬들하고의 소통 방식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네들조차도 최고의 이 뭐라 그러죠? 외모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이나 몸매도 이렇게 타고나는 거에 플러스 알파 메이킹 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노력은 기본이고, 근데 저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그 모든 전 세계 그 주목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칼군무잖아요. 칼군무.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또 그대로 따라서 아주 같은 4명이 뭐 5명이 춤을 추는데 1명이 추는 것과 이렇게 모으면 똑같은 각도와 똑같은 스피드를 유지하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또다시 차세대에서 뭐 빌보드에도 뭐 진입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빌보드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김범수의 하루라는 곡이 빌보드 뭐 예를 들면 한 200위인가 몰라 하여튼 50위인가 뭐 했다고 치면, 그 다음에 이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이제 빌보드 차트 뭐 2위를 했고, 요번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뭐 이제 빌보드 차트 1위를 넘어서 뭐 몇 주 연속했다 뭐 이러는데, 빌보드 차트라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게 대중음악이잖아요. 대중음악. 여기 써주세요. 한자로. 대중음악. 대중음악이 아니라 대중음악입니다. 악자가 무슨 악자냐면요. 이게 즐거울 악자예요. 즐긴다는 거예요. 한마디 즐긴다는 거. 근데 어느 순간 빌보드에 올라가면 글로벌 케이팝인 거고, 글로벌에 못 올라가면, 빌보드에 못 올라가면은 케이팝에 뭔가가 안 되는 것 같은, 이제 또 이 모방형 인재의 그 잘못된 인식이 이 돈을 버는 자본가들에 의해서 막 또 미친 듯이 나오고 있어요. 미친 듯이. 근데 하물며 제일 선두적이라고 하는 아티스트 세계에서도 이 모양인데, 제일 그런 부분에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 학문에 있어서 그것들이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요 얘기를 할 때 어떤 걸 하나 비유를 하고 싶어서 만들었냐면, 청소기입니다. 청소기. 저희 집에는 그 사람들이 보면 다 웃어요. 뭐냐면, 야, 요즘에 저런 청소기가 아직도 있구나 할 정도로 이렇게 대에다가 이게 청소함 이렇게 먼지 이렇게 털고 이렇게 선 뽑아갖고 하는 유선 청소기 있잖아요. 유선 청소기. 물걸레도 안 되는 아주 기본. 저 그거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 호수가 약간 빵꾸가 나갖고 제가 이렇게 테이프 찡찡찡 이렇게 가면 쓰고 있는데, 자, 그거를 썼을 때만 해도 그게 이제 한 10몇 년 전만 해도 그게 보편적인 청소기였어요. 보편적 청소기. 그 중간에 뭐가 나왔냐면 땡땡땡 스팀 청소기라고 해서 어떤 이제 가정주부가 걸레질을 해야 되는데, 이 걸레질이 여자의 어떤 이 신체를 제일 망가뜨리는, 관절을 망가뜨리는, 그 쭈그려 앉아갖고 이렇게 바닥질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도 물걸레를 서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다음에 이제 걸레라는 게, 걸레를 빨아서 뭐 바짝 말려서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안에 다시 이런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 물걸레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필요에 의한, 주부의 필요에 의한 아이디어에서 땡땡땡 스팀 청소기가 뭐 거의 막 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갔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쭉쭉쭉 뽑아서 하는 게 사실은 집이 조금 뭐 베란다라도 좀 긁으려고 치면은 2번을 이 콘센트를 뽑았다가 다시 꼽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너무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이 노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귀찮아갖고 그냥 찌릿찌릿 끌다 보니까 그 호수가 이렇게 벌어져갖고, 예, 망가져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코드 제로. 예, D로 시작하는 그거 있잖아요. 여성들의 로망. 나는 그런 데다 절대 돈을 왜 쓰니 하는 스타일이야. 아니, 청소만 되면 됐지. 근데 이제 그 코드 제로까지는 외국은 이 바닥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드 제로의 그 D로 시작하는 그 브랜드의 청소기의 어떤 뭐 파워나 뭐 청소력 뭐 이런 거를 플러스해서 또 뭐 물걸레도 거기다가 달았다가 뭐 그것들까지는 조금 너무 오바다 싶은 이제 자취생이나 1인 가구를 위해서 이렇게 대걸레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마대가 붙어갖고 이렇게 1차 청소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걸레질은 또 물걸레 전용 물티슈 같이 생긴 놈이 있어요. 그렇게 마대에 이렇게 탁탁탁 끼워갖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요 우리 편집자가 이게 사진으로 쭉 좀 여기를 그림으로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연락에 그거를 이제 썼는데,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아우, 야, 그거 뭐 문제 있어. 뭐, 야, 그거 한 번 충전하면 2시간을 돌아가, 2시간을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특별한 사람만이 썼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 청소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다 청소기예요, 청소기. 예. 그러니까 청소기가 나오기 전에는 빗자루와 쓰레바지로 이렇게 먼지를 이렇게 긁어서 모으고, 그랬다면 이제 거기에서 혁신적으로 만들어진 게 청소기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요. 그 청소기라는 개념에서 뭐 이런 테이블이나 이런 데 구석구석 하는 거는 또 뭐 핸드형 청소기, 어떤 뭐 물걸레 청소기, 뭐 별로 청소기가 다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제로. 그냥 충전해서, 일단은 이제 뭐냐면 그게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 전자제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꼽을 구멍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코드 제로. 그게 또 반 정도 2분의 1의 뭐 혁신적인 개념. 그러다가 그때 한참 뭐 무선 그 코드 제로가 막 한참 나오는 동시에 이제 청소 로봇이 나왔을 때는 다들, 아유, 야, 그냥 청소하고 말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하루 종일 충전해서 이렇게 한 30평대 84제곱미터의 그 아파트를 청소하려면 2시간이 걸린대요. 네, 그리고 뭐가 이렇게 또 막혀 있어도 안 되고, 밑에 뭐 놓여 있어도 안 되고, 그냥 가격은 또 띠따 비쌌어. 근데 요즘에는, 그것들이 많이 진화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청소기라는 개념보다는 청소 로봇. 네, 예전에는 식기 세척기의 개념이라면, 이제는 설거지 로봇.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뭐 이런 쿠커, 뭐 전자레인지, 뭐 그릴, 이런 게 현재도 있지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네. 그 바리스타 로봇. 그 다음에 뭐 음식 셰프 로봇. 셰프 로봇.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제는
이게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뭐 차세대, 미래세대, 뭐 박람회, 4차 혁명시대 박람회나 가끔 샘플로 있을 만한 애들이 이제 조금씩 상용화돼서 적어도 로봇 청소기 정도는, 청소 로봇 정도는 가지고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보고도 야, 너 힘든데 그냥 그거 사. 엄청 편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맨 1세대 청소 로봇의 그 폐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저 청소기가 완전히 맛이 가면 바꿀래나? 아직까지는 못 바꾸겠는데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계에서 아예 로봇으로 바뀌는 거예요.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안에서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지능적으로 어떤 판단과 무언가를 해가면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청소기든 식기세척기든 그거는 뭐예요? 이미 기계가 사람이 이미 다 세팅해 놓고 그걸 작동하는 거였다면 그게 기계고 그냥 전자제품이고, 로봇이 붙는 이유는 뭐예요? 걔가 스스로 이 주인이 이 즈음에서는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데이터로 다 학습이 돼서 걔가 그 작업을 한다는 게 로봇이잖아요. 이게 창조적 인재상에도 접목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로봇의 진화는 오히려 그 로봇의 진화를 이끄는 인재는 존재하겠죠. 근데 그 로봇의 존재를 이끄는 인재도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로 그런 부분에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것들을 적용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평가하는 것들이 천재적인 사업가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아주 지능적이고 천재적인 사기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사기꾼이든 사업가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존재가 지금까지처럼 유지해 오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시작은 될 수 있어요. 시작은 분명히 시작은 될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뭐 그런 뭐 뛰어난 감각과 천재적 영향을 가진 사람이 없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뭐냐면 성장 과정 중에 교육 과정 안에만 들어오면 그 아이는 모두 보통의 상식선으로 들어오는 인재가 돼야 인재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어떤 시각에 의해서, 기득권들의 시각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지금 이 인재를 창조적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아주 잘못된 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수의 생각이 이퀄 정답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막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거 봤을 때요, 막 이렇게 답 맞추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1번의 답이 3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전교 1등, 전교 2등, 막 반에서 뭐 나는 반에서 한 10등 안에 드는 정도 수준이고, 뭐 반에서 이제 1등, 2등 막 뭐 전교에서 그 애가 또 1, 2등 하는 애들이 4번이면 그냥 4번인 거예요. 답안지가 나오기 전에 나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애들이 4번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모든 아이들이 4번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다. 나는 3번인 것 같은데. 내가 말을 하면 그냥 내가 욕을 먹어. 야, 네 답이 맞겠니? 전교 1, 2, 3등 하는 애가 말하는 게 맞겠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답을 안 맞췄어요. 언제까지? 답안지를 선생님이 들고 나올 때까지는 안 맞췄어요. 근데요, 지금도 그 행태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이 현장에서 나와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의 기업에서는요, 경력사원인데 중고 경력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력사원인데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으로도 이게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서 1년 정도 그 작업을 그대로 했더니 여기 갖다 쓰는 게 기업의 가치로서는 훨씬 이득인 거예요. 연봉 조금 더 올려줘도 그 무인 애를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 비용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업 문화 자체가 아예 그것들을 결과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인재가 결국 사용이 돼야 인재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인재가 우리나라 기업에서 사용이 돼야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한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기업 내에서 그것들을 보여주는 결과물이 뭐예요? 아직도 뭔가 어디서 경험을 해요. 남의 것들을 잘 습득하고 받아들여서 수행을 아주 기가 막히게 오차없이 잘하는 애들을 인재라고 뽑아가고 있으니 그것들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싹이 있어도 뭐합니까?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워주지 않으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정말 창조형 인재로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관념이 아닌 오픈된 관념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기업에서 그 나라의 일을 하지 우리나라에 뭐 거꾸로 들어와서 굳이 저도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런 인재라면 만약에 그런 인재라는 제가 판단이 들었다면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안 시키고 싶었을 것인데 우리나라의 교육을 안 시킨다고 안 시킬 수가 있나요? 외국에 나오면 다 돈인데? 네,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있는 집 애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잖아. 그러면 학원 갈 능력도 없는데 타고나기는 창조적 인재형으로 타고났어. 그런 애들은 여기에 한국에 남아서 한국의 다수가 생각하는 인재상이라는 것에 들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 안에서도 경쟁에서 밀려서 못 들면 그 창조진 창이든 혁신이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쓸모없는 쓰레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 악소리도 못해도.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일이 얘기가 뭐냐면 그것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야, 뭘 보면 이거였어요. 뭘 보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이상한 짓을 하니? 너 그렇게 하면 도태되었어요. 다 저를 위한 조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뭐 예를 들면 야, 이거를 잘하려면, 이것이 인기가 있으려면, 이것이 조회수가 높으려면, 이것이 돈을 벌게 하려면 이 모든 것들이 기업부터 이 사람들의 인식 모두가 야,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경쟁에서 밀려. 그렇게 하면 너만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 내 조언을 들어.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하고는요. 사실은 글쎄요. 저희 남편은 뭐 저하고 계속 사고의 그 사이클을 계속 맞춰왔던 뭐 맞아서 했는지 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제 가족조차도 형제조차도 뭐 내가 하니까 뭐 말리지는 않겠지만 불안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걸 3년째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 버텨내기가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자본가들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꿈꿨고 성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성공적 경험을 했던 레퍼런스를 가진 자. 근데 성공적 경험을 했던 레퍼런스는 과거잖아. 앞으로의 미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경험을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뭐 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서구사회나 뭐 이런 데서는 이게 좀 그래도 그런 시각들이 다각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본 부분에서 뭐 굉장한 쾌거라고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는 스타트업 기업이 잘해봐야 대기업의 M&A 합병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대기업이 했던 분야를 얘네들이 스타트업이 자립을 해서 걔네들이 했던 파트를 인수해 왔다.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같은 기업 하기 제일 그지 같은 환경에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다 아이디어 뺏기는 게 기본이었는데, 뺏기는 건 고사하고 뭐 했다니까. 그건 대단한데, 저는 그게 뭘까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스타트업의 아이템이 뭘까. 제가 그 스타트업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결국은 뭐냐면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다 했던 일이에요. 기존에는 그 환경이 오프라인에 있었던 거예요. 그 서비스가. 근데 그게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온 거예요. 물론 이것도 혁신일 수는 있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4차 혁명에는 인프라 환경이 바뀐 거 외에는 이것도 대단히 큰 변화죠. 이 환경조차도 못 바꿔서 굉장히 부강국이었는데 도태국으로 이렇게 내려앉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변화에 대처해서 온라인 환경에서 그것들을 수행하는 대단하죠. 근데 결국은 그건 뭐예요? 기존에 있던 거예요. 이거는 창조가 아니라고요. 4차 혁명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만도 해도 대단하긴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걸 뭐 굉장히 너무나 과대로 이렇게 봐주는 시각. 조금 더 멀리 세계랑 경쟁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옹졸한 개구리예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한국에서 적합한 서비스예요. 한국은 굉장히 밀집도가 높고 주거 환경이 거의 대부분 아파트고 부동산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은 딱 코리아 환경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2000년 밀레니엄 시대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입에 달고 산 게 뭐예요? 글로벌 기업, 글로벌 인재, 뭐 이런 거, 글로벌 파트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고 글로벌을 어떻게 하냐고. 왜? 아니 그냥 그 나라에 예를 들면 대입해 봤을 때 뭐 국토 크기, 인구 밀도, 뭐 국민성, 그들의 가치관 하나도 안 맞는데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지금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뭘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래서 달라져야 된다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결론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달라지겠습니까? 거기에선 다들 점점점. 왜냐면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제가 내놓은 대안은 뭐냐면요. 어떤 뭐 특정의 어떤 기술 교육, 뭐 훈련 교육 이런 거가 아니라 의식 교육에서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창조적 인재를 만들겠다고 뭐 되도 않게 무슨 뭐 멀쩡한 애들 무슨 토론 수업 팀플 뭐 잘하는 애들만 뒤통수 맞는 그런 거 갑자기 뜬금없이 뒤집어 엎어서 하겠다고 하지 말고 뭔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부분을 그냥 건드리지나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사실은 몇 명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잘 정말 그 사람들의 그릇의 크기에 맞게 잘 뭐가 되는 모델링을 하나 하면 그러면 좀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요번에 그 피겨스케이팅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완전히 그냥 뭐 초토화 그냥 그건 우리나라 거가 아니야. 우리나라 애들은 일단 동양이니까 다리도 짧고 뭐 어쩌고 우리나라는 뭐 아이스 링크장도 별로 없고 짧고 어쩌고 저쩌고 뭐 돈도 많이 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잘하는 애가 있었겠지만 사실은 자리매김 못했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뚫고 그 자리에 갔던 유일한 모델 그죠? 김연아 선수 때문에 이번에 그 베이징에서도 차준환 선수 유영 선수, 김혜린 선수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했어요. 사실은 그 친구들은 아이스 링크장도 없어갖고 뭐 오전에는 아이스 하키를 하고 뭐 오후에는
피겨를 하고, 뭐, 저녁 때는 뭐, 또 뭐, 스피드 뭐를 하고, 뭐, 아이스링크장 세보세요. 5손가락이나 되나. 근데 그걸로 그 많은 종목인 팀들이 같이 나눠서 쓰고, 그 다음에 뭐 스케이트 하나에 뭐 2, 300만 원, 그 뭐, 훈련 의상, 그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그 훈련복 하나에도 뭐, 기백만 원씩 하는 거를. 그 뭐 집에 A4 용지 갈듯이 그렇게 갈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 열악한 그런 우리나라에서 김연아라는 모델이 하나 등장함으로써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 모델을 모델링하는 후학들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 뭐 백날 외쳐봐야 그쪽에 돈 대주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것들을 어떤 투자자의 관점에서 김연아 선수를 투자하고 해주겠다고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친구의 안타까운 사연이 어떤 이게 휴먼 뭐 이렇게 뭐 그런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고 그것들을 본 사람들의 신금을 울렸고 그것이 동기화가 돼서 이런 선수들이 정말 재능을 꺾는 일은 절대로 막아야겠다라는 어떤 온 국민의 관심 이런 것들이 김연아 선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토대가 됐지. 만약에 지금 같은 교육적 관점? 아니 그러면 그 친구가 뭐 백날 주니어 대회에서 상 타고 뭐 이랬을 때도 상 탔다고 잘했습니다 뭐 이럴 줄은 알았지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서는 사람이. 그리고 그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 안 하면 지원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면이 기승전 가문 기승전 돈. 요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전 세계가 가장 그 가치를 어떤 부분에 두고 있느냐를 봤을 때, 그 OECD 가입국 중에 온리 코리아만, 온리 2021년에, 여태까지는 뭐 가족, 건강, 뭐 이런 게 좀 선두였나 봐요. 근데 그걸 제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이 돈이라고 해서, 그게 또 해외 토픽에 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육시장도 돈이 안 되면 빨리 돈을 벌지 않으면 돈을 버는데 잘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면 인재로도 영재로도 이게 뭐 어떻게 설 자리가 없는 이런 환경에서는 이 시비 하나 했다고 지금 뭐 대단한 성과를 이런 것처럼 하는데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성적은요 오르는 건 어려워도 떨어지는 건 아주 쉽습니다. 반에서 중상상을 했던 아이도 공부에 잠시만 손을 놓으면 전교 바닥권에서 노는 걸 난 봤어요. 아주 가까이서. 그러면 그 정도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건 유지가 아니라 플러스 한 단계라도 올라가는 건 이제는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면은 그 원초적 단의 어떤 기술 원초적 단의 어떤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시를 해요. 왜냐면 실패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빨랑빨랑 돈을 못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데 투자를 안 해. 이런 데 투자하겠다고 기껏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돈 있는 것들이 그거 돈 빼먹으려고 자금 빼먹으려고 법규 막 지들이 국회에서 바꿔버려갖고 지들 새끼치는 애들 야 하나 던져줘서 거기서 삥 뜯어 가져가고 그래서 또 부를 재창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2030년이라고 해봐야 10년도 안 남았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중에는 제가 하고 싶은 교육 사업은 저는 이제 교육 사업을 할 겁니다만 사람들이 너는 뭐 교육 사업도 한다 그러고 뭐 엔터테인먼트도 한다 그러고 뭐도 한다 그러고 도대체 핵심이 뭐냐? 저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정식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여기서 말할 수 없죠. 이 교육 파트는 정말 인재, 진짜 인재들이 다른 사람들 다수가 인재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모델화를 해서 맨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모델로부터의 교육적 효과를
내림받게 하는,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돼야 그 밑에 중간 계층들이 쫙 형성이 되고 그 계층 안에서 좀 더 나은, 좀 더 성장하는, 좀 더 창조적인. 그래서 AI가 쳐들어와도 전 세계 인재들이 같이 모아서 경쟁을 해도 대한민국 인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K-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대로는 안 됩니다. K-드라마 뭐 아직도 오징어 게임 얘기하고 한다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 언제쯤 얘기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그 성공 그 스토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요즘에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두 가지의 키를 갖고 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묻지마식 투자라고 할 만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이제 메타버스 NFT 요게 한 파트였거든요. 근데 요거 문제 생긴 거 아시나요? 제가 그 12월인가 언제 강의를 한 것 같은데 그게 그대로 지금 발생이 돼버렸어요. 그거 하나였는데 그거 하나고 또 하나가 스토리텔링. 이 스토리텔링이 또 핵심 키워드랍니다. 그래서 뭐 무슨 가곡 공연에도 스토리텔링, 뭐 예능에도 스토리텔링, 뭐에도 게임에도 스토리텔링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몸값이 아주 어떻게 몸값이 아주 올라간 직업군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러라는 거예요. 스토리텔러? 작가를 얘기하는 건가? 작가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작가는요 허구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스토리텔링을 허구로 하겠대요. 요즘엔 그냥 뭐든지 가상 하니까 스토리도 허구로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 텐데, 그쵸? 그건 조작이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 근데 거기서 말하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러의 어떤 왜 모든 사람들이 관심과 주목을 하느냐. 거기서 말하는 스토리는 작가가 아니거든. 근데 작가들을 다 거기다가 앉혀놨더라.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답답하고 이게 한 치 앞 제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예전에 1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안에 하나가 바뀌어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했지만 지금의 10년은 그때보다 더 속도가 저한테는 더 빨라졌는데 그 안에 변화는 한 100년 정도 가야 바뀌었을 만한 것들이 10년 안에 마구마구 바뀌어지고 있다는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냥 머리로 아는 거고 그렇지 이렇게 아는 거고 실제 돌아가는 상황은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조금씩 남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부분에서는 좀 바뀌었지만 아직도 AI 4차 혁명이 어떤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과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대한민국의 그 통찰력 있는 시각은 없다. 그나마 이제 그런 분들이 좀 통찰력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도 여전히 지금 강의만 하고 계세요. 뭐 강의 백날 들으면 야 언더스탠드 뭐 알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는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중요한 거 어떻게가 중요하지. 언더스탠드만은 뭐 지금 뭐 10년째 언더스탠드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아직도 답을 뭐 대화와 그 다음에 꾸준한 교육 어떤 교육을 시킬 건데 그건 또 몰라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입생들이 이제 막 3월 달에 이제 또 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의 뒤에서 그 친구들을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교육 일선이 있는 대다수의 나쁜 방식보다 낯선 방식을 더 싫어하는 욕먹고 책임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존재들에 의해서 교육받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그 아이들이 내놓는 성적과 아이들이 내놓는 그 최종의 결과물이 그 자신의 어떤
자아에 자기를 만들어주는 액세서리나 주얼리 정도로 생각하는 부모가 있는 한 굉장히 저는 답답하고 깝깝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제가 딱 중간을 살다 보니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이 대학도 가기 전에 그 아이들이 정말 고학력, 그걸 뭐라 그러죠? 고학력, 그냥 유기물? 유기체가 돼버릴까봐. 그래서 사실 상당히 제가 오늘 긴 강의를 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너무이어서는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저의 하우투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다 뭐 이도 안 맞는 퍼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런 미래의 어떤 인재상들이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일조를 하겠다라는 어떤 부분에서 오늘 강의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언의 일부가 된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애들 좀 그만 좀 그 문제집 풀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지금 실제 신입으로 교사가 된 선생님조차도 진짜 뭐 아니면 속이 터지고 머리가 터질 지경이랍니다. 답답하고 한심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깃발을 들 거고요. 분명히 소수지만 제 깃발에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시각과 통찰력을 가진 분들이 저는 존재할 거라고 믿고요. 그분들이 하나씩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나요? 맨 땅부터 파고 나가는 것밖에 없죠. 자, 이제 우리 신입생들 뭐 이제 마스크 벗고 좀 뛰어놀 줄 알았는데 뭐 올해도 신학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아이들로 성장 안 되고 그냥 정말 어른들에 의해서 그냥 도태되고 그냥 유기체로 남는 밥 먹고 잠자고 응가하고 그냥 시간을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유기체가 되지 않기 위해 저도 하여튼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힘 모아주실 분들은 여기부터라.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